근데 이러한 지불 가능한 주택이 부족한 것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격차가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 중심의 도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주거 환경 격차에 따른 그 계층화 현상들이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원도심 노후 주거지에서 조금 양호한 주택을 좀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탈해서 중상위 계층들은 이제 외곽 택지 개발로 갔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택지 개발을 하면서 임대주택이 택지 개발 지구에 생기면서 아주 열악한 분들은 또 이런 쪽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노후 주거지에 남아있는 부분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지속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고령화돼 있고 또 이 택지 개발 지구로 자기가 자가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하는 계층들은 이제 빈곤한 상태로 남아있는, 그래서 좀 복합적인 측면이 고령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이제 집단 거주하는 지역들이 원도심 노후주거지에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뭐, 원도심 중심으로 살펴보면, 주거 취약 지역이라든지, 소멸 위기 지역, 그 다음에 뭐, 빈집, 뭐 지역, 그다음에 세태 상권이 모여 있는 곳, 이게 다 거의 다 중첩이 돼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구매력이 떨어지는 계층이 원도심에 없다 보면 상권도 쇠퇴하고 인구가 감소하면 상권도 쇠퇴하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노후주거지 재생은 뭐 기성 노후 주거지에도 그렇다고 해서 잠재력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겠죠. 잠재력이 뭔지를 좀 찾아서 주거지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순환 구조를 긍정적인 순환 구조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만드는 게 다음에 노후 주거지 재생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기초생활 인프라의 양적 확보나 질적 개선, 그다음에 다양한 계층이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주거지 재생 사업을 통해서 정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환돼야 되겠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주거안정 대책이라는 것이 주거복지와 도시생 결합이라는 정책으로 만나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야 될 시점이 또 오지 않았나.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결합하는 사업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연구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제대로 지금, 실현되지 못하고, 집값이 이제 너무나 급변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또 너무 가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 올해 뭐 어쨌든 두세 달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그 안에 많은 전문가들이 좀 해안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공간과 다양한 기능들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한 뭐 2000년 초반까지 이렇게 변했죠. 토지 용도로 보면 이렇게 다양성이 있는 주거지가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획일화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 아주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변해야 되는 지역도 있죠. 뭐 서울 도심권의 밀도를 좀 높여야 되는 데는 이게 맞겠죠. 그러나 전국이 이렇게 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미래의 인구가 계속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인구 감소는 저희가 그냥 어떤 정책을 피더라도 뭐 드라마틱하게 인구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인구 감소를 전제로 적정 밀도를 가져가는 그러한 주거지 재생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서울이나 대도시에 모든 사람이 모여 살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이러한 주거지가 필요한 곳에는 이 다양성들을 남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후도 변화되고 그다음에 작은 기술이 적용이 가능한 어떤 주거지 재생 기반이 이 기존의 도시 구조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지역들이 빈집이 생기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뭐 고령화가 되고
그러면 고령화가 됐을 때 노인을 위한 어떤 복지시설이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이미 아파트 단지로 다 변화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계층이 바뀌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토지 이용도가 작을수록 변용이 가능하고 새로운 기능들을 좀 도입하기가 쉽죠. 근데 이제 오른쪽처럼 바뀐 이러한 토지 이용에서는 예를 들면 30년 후에 여기도 다 고령화되고 뭔가 인구가 더 줄고 아파트 단지가 좀 일부 주동이 비어 있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쉽게 변화된 사회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한 노후 저축 주거지의 다양한 토지 자원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도 기존의 어떤 공간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곳에는 유지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저층 주거지의 재생을 좀 바라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국가 도시재생 정책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좀 여기에서 주거지 재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도시재생법은 2014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죠. 그러면서 선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 주거지에 포커스를 맞추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재생법이 시행될 때만 해도 어, 최초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촉법 요거를 합쳐서 도시재생법으로 가자라는 논의가 있었고 그런 연구도 꽤 했습니다. 학회에서도 그렇고 도시재생 R&D에서도 했었는데 굉장히 뭐 이슈가 많이 됐었고 국토부 안에서 부서 간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회에서도 반대도 많았고 해서 일단 도정법하고 도촉법은 있는 그대로 가고 도시재생법을 별도로 만들게 되면서 주거지를 주로 다루는 도정법이나 도촉법에 있는 많은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가져오지는 못했어요, 초기에는.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의 이제 도시의 사회경제적, 물리적 재생의 포괄적인 목표로 시행을 하지만 원도심의 재생 정도로 법이 이제 제정이 되고 대신에 이제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을 하면서 근린재생형에는 이제 대부분이 주거지였기 때문에 그냥 잠정적으로 주거지 재생 전략을 좀 포함한다 했지만 근린재생형도 대부분 상업지역 세태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주거지 재생을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이렇게 구조를 만드는 거에 좀 집중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이라든지 생활복지, 구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 체감형 정책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시각이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섰죠.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도시재생 정책이 굉장히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주거복지 정책이 결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국가기본방침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라 국가기본방침은 뭐 본격적으로 건드리지는 못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도시재생 뉴딜 4대 목표라고 발표를 하면서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서 이제 국가적인 도시혁신 사업을 실행을 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한 게 주거복지 실현이에요, 목표가. 그래서 여기에서 거주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 정비를 하겠다라는 게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고 이걸 위해서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렴한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서 공공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LH가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관여를 하게 된 계기가 이 도시재생 뉴딜에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많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등장한 개념이 혁신지구, 그 다음에 총괄사업 관리자, 인정사업. 네, 이거는 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밖에도 생활 편의 시설들을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법을 좀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혁신지구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산업,
상업, 주거 등 기능이 지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지구 단위 개발 사업이고 혁신지구의 주로 시행자는 총괄사업 관리자라고 지정되는 공기업, 뭐 SH, LH, 뭐 지방공사 등이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들을 좀 본격적으로 개정을 하고요. 사실은 혁신지구에는 주거혁신지구라든지 뭐 도심혁신지구 이렇게 처음에는 나누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도시재생 학회에서 전 변창흠 그 국토부 장관님이 발표를 하시면서 어 당시에 국토부에서 생각했던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주거지 재생을 중심으로 좀 생각했었는데, 그게 시행되지 않아서 나중에 주거혁신지구를 따로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정에서 인제 주거복지 정책이 결합이 되면서 도시재생특별법 이외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특례법이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저층주거지 재생을 할 수 있는 노후주거지의 정비수법이 인제 다변화됩니다. 인제 특히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어 도정법에 있었던 가로주택 정비사업, 블록 단위로 소규모 주택 정비를 하는 사업이었죠. 요게 그 도정법에 있었던 걸 이 법으로 가져오고, 그래서 요게 인제 하나 핵심적인 수단이 됐고, LH나 공사가 참여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 단독이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 그래서 뭐 필지가 2개 이상 주민들이 협의를 맺어서 사업을 하는 그러한 이제 사업 수단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인제 소규모 재건축 사업, 그러니까 공동주택인데 소규모 연립주택 같은 저층 연립주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저층 연립주택들을 정비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들어오고, 빈집 밀집 구역을 어 토지공사 등이 참여하는 정비 사업, 이것도 주거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제도들이 인제 들어와서 노후주거지를 정비할 수 있는 수법은 굉장히 다양해졌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또 하나는 제도,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제도의 도입 취지는 사실은 이제 도시 구조를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굉장히 블록 단위로 다양한 구조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 조직을 아파트 단지로 대규모 단지로 바꾸는 것보다는 이러한 도시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지역들은 그냥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예를 들면 뭐 80 년대까지 조성했던 구획정리 사업 지역들, 그다음에 택지개발지구의 노후 단독주택 밀집 지역들, 그것도 인제 구획정리로 된 지역들이죠. 밀도가 쪼끔은 낮은 지역들, 그리고 굳이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이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들로 인제 적용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주민 체감형 주거지 재생 사업에서 인제 그 사업이 사실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도 전에 너무 주택 가격이 올랐어요, 갑자기. 그게 뭐 인제 IMF 시절이 굉장히 그 변곡점이 됐었는데, 20년 제 기억 인제 한 20 년쯤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주택 공급 정책을 본격적으로 오늘은 말씀드릴 게 아니어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얘기는 안 했는데, 20 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일부 지역에서 급등을 하고, 서울 일부 지역에서 급등했던 것이 지방 소도시까지 확산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 거의 말기죠. 그래서 이 주민체감형 주거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택 공급 촉진 사업이 어 바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21 년도에 3080 플러스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주거재생 특화형 사업, 그다음에 기금을 확대해서 공급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새로 지금 어떤 정부가 될진 모르는데, 새 정부도 좀 오류를 좀 또다시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재생 사업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청와대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 시간들을 굉장히 꽤 오래 가졌던 걸로 저 기억을 합니다. 이제 뭐 저도 뭐 직간접적으로 회의에 참여를 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인제 항상 정부가 급하죠. 그래서 제 기억에 뭐 서면으로 의견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주거지 정비 사업이 빨리 뭐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을 내놔라." 뭐 전문가들한테 이런 걸 이렇게 동시에 좀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인제 썼던 거는 뭐였냐면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도 아파트 몇 개 동만 짓는다 해도 최소 5 년에서 7 년이 걸린다. 입주까지는 거의 7년 이상이 걸린다. 근데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그렇게 4년 안에 5년 안에 끝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을 엄청 제시를 했어요. 근데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제안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좀 천천히 가자.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리고 필요한 곳에 임대주택을 공급을 빨리 하는 건 좋지만 인제 이게 전후 사정을 좀 들여다보고 하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게 인제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굉장히 많은 그 이제 사업지도 몇백 개가 선정이 되면서 오히려 필요한 곳에 주거지 재생 사업이 긴급한 곳에 빨리 가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게 인제 주택 공급 정책 강화 정책으로 오히려 인제 또 급변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지 않았나. 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거지 재생 특화형이 이때 21 년도 2월 4일날 인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공공보조도 확대하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공공보조 확대하면서 빨리 공급해야 되니까 용적률 높이고 건축 특례에서 1조 인동 간격 다 완화해 주고 이게 나중에 어쩌려고 하나 주거 환경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물리적인 질적 환경도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제가 보기엔 이제 더 이상 완화해 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인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또 완화 정책을 또 굉장히 많이 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주도 3080에는 인제 부족한 지방 재정, 주택 가격 급등에 따른 주거 문제 해소 정책으로 인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주거재생 혁신지구,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 사업, 뭐 인정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그러면서 새로 인제 나온 게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요게 인제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 다 주거 재생의 일환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제시가 됐었고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은 노무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끝나는 그 시점에 발표가 되고 윤석열 정부 때 선정이 됐는데 선정만 되고 거의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잘 안 되니까 인제 뉴빌리지 사업으로 인제 발전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인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뭐 한 2만 정도 인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원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1만 제곱미터 미만 사업 대상지로 잡았습니다. 그 1 만의 근거는 뭐냐면 저희 연구원에서 제도 를 만들면서 이런 블록 단위의 소규모 정비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상당 지역을 저희가 평균하고 최대 최소 블록 사이즈를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1만 에서 한 7천 에서 1만 정도 사이즈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1만 이하면은 주변에 인프라 부담 없이도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해도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인제 저희 연구원에서 1 만을 제안을 했었던 거였고 그리고 6 미터 미만으로 둘러싸여야 된다. 그래야 인프라 부담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당시에는 그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인제 주거재생 혁신지구 나오고 하면서 요런 면적 규모들을 쪼끔 인제 상한선을 늘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은 그러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여러 블록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한 10만 내외로 인제 좀 확대를 하고 여기에는 도로, 주차장, 기반 시설도 설치하는 것으로 인제 정책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많은 또 법 완화가
들어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가로구역을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이래야만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저희는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 그렇게 제안을 해서 법이 그렇게 들어갔었는데 6m 도로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지자체 심의를 통하면 인정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어, 이제 그리고 사면이 아니라 두 면만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뭐 바뀌고 가로구역 면적도 1만 제곱에서 공공시행자가 참여하는 거는 2만으로 확대됐다가 어 이제 4만까지 지금 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4만까지 일부는 확대 가능한 걸로. 그리고 이제 수용권이라는 게 들어가요. 매도 청구권이라는 게. 그래서 공공이 단독 그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이제 역행하는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한두 사람이 이렇게 알박기를 하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여러 검토가 좀 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권, 이제 사업을 빨리 가기 위해서 매도 청구권을 넣는데 이게 사실은 매도 청구권을 시행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법에는 매도 청구권이 있지만 강제 집행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동의를 대부분 다 받아야만 사업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택 정비 사업도 이제 대상을 좀 확대를 했고, 이 부분이 사실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하면서 종상향은 없다, 이 사업은. 이제 이거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했던 바였고, 저희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처음에 검토를 할 때도 종상향이 되면 인프라 정비를 같이 하지 않으면 주변 지역에 피해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뭐 일종은 일종, 이종은 이종. 그래서 원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종 이하에서만 적용하는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 그, 이 이제 특례 조항이 만들어지면서 1종은 2종으로, 2종은 3종으로, 이렇게 도정법처럼 종 상향도 이제 완화 조항으로 들어갔고요. 뭐, 건축법 완화가 계속 나옵니다. 심지어는 인동 간격이 0.5배. 창문 열면 보여요, 이제. 거의. 뭐 그런 상황으로 뭐 이제 가고 있고요. 용적률 특례도 있고 물론 이거는 임대주택 공급에 한해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밀도 산정하는 방식도 다른 나라랑 달라요. 우리는 이제 어 발코니 면적을 다 빼버리는데 그러고 나서 발코니 확장을 하죠. 근데 일본만 하더라도 발코니 면적을 용적률의 다 이제 2분의 1인가까지 산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같은 용적률이라도 월등하게 밀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밀도는 높아지고 있는. 그래서 이런 이제 정책과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이제 2024년에 뉴 빌리지 사업이 나오죠. 뭐 이름은 아마 이제 이렇게 가지는 않겠죠. 이제 올해부터는 어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는 휴먼타운 비슷한 모아타운이라고 또 오세훈 시장은 만들었는데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뭐 어디서 새로 나온 건 아니고요. 뉴빌리지도 사실 새로 나온 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 때죠. 거점 합산형 주거환경 시범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선정만 해놓고 어, 그때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합병되면서 사업성 없는 사업은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선정만 해놓고 계획 마스터 플랜까지만 해놓고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시 거의 뭐 20년 만에 다시 온 것 같은데 그 뉴빌리지 사업으로 비슷비슷한 개념입니다. 휴먼타운도 그 사업의 개념과 유사했었고 오세훈 시장은 휴먼타운 2.0이라고 해서 모아타운이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뉴빌리지 사업은 이제 도시정비 연계형과 도시재생형, 그래서 이제 관리지역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두 개 다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제 5만에서 10만 제곱미터로
규모는 산정이 돼 있고, 뭐 어느 지역은 활성화 지역 안에서 하면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뭐 저도 선정을 하러 가서 보니까 관리 계획이 없으면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지역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는 했어요.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같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기금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었고요. 사실 아파트 단지 개발이 한참 되면서 과거에 주택기금에서 다세대 다가구를 어, 그 개선하거나 재건축할 때 호당 어, 이제 그 저리로 지원해주는 상품이 있었는데 이것도 어느 순간 아파트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2010년부터는 상품이 아예 없어졌었어요. 그랬다가 뉴빌리지 하면서 이 상품이 이제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도시재생 사업할 때 인프라는 뭐, 지원 안 해준다. 특히 주거지 재생에서 했었는데, 요것도 이제 국비 지원을 해주면서 도로, 주차장, 복합 편의시설, 뭐 이런 것들을, 사업비의 50%까지 쓸 수 있게 했고, 이제 또 하나는 도시재생 사업에서 너무 많은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주민 커뮤니티 시설만 지었다. 근데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이제 어 그 뭐 윤정부 때 평가였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시설은 안 된다. 복합 편의 시설은 할 수 있지만 복지에 관련된 시설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돼서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업 계획서에는 여전히 주민 커뮤니티 센터들이 많이 보이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 수립 용역비, 측량, 뭐 이런 것들 비용들을 쓸 수 있게 했었고요. 뭐 당초에는 지적 측량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없었는데 이제 전문가 자문회의 하면서 많은 분들이 노후 주거지는 지적이 불부합된 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지적 재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적 재조사에 수반되는 일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공모 사업하면서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뉴빌리지 사업 구상은 뭐 일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뉴빌리지 사업에서는 사실은 좀 뺐어요. 자율주택 정비 사업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주로 이제 자율주택 정비 사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가구, 나 다세대 형태의 주택을 좀, 빨리빨리 짓게 하려는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같이 결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요구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정책 중심으로 점점 도시재생 사업이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뭐 두세 달 안에 전문가들이 뭐 국토부가 뭐 하긴 하겠죠. 그래서 모여서 좀 중지를 모여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서울이나 수도권은 부동산 정책 중심으로 재정 정책이 강화가 되고 지방 도시는 어느 순간 인구 소멸이 너무 화두가 되면서 행안부에서 89개 인구 소멸 지역이 발표되고 중소도시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지역 소멸 대응 기금 을 받는 거로 굉장히 많이 갔어요, 또 정부 정책이. 그래서 이렇게 좀 갈라지는 경향이 최근에 보여지는 그러한 경향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에 따른 지방 소멸 기금과 막 여러 중기부도 그렇고 인구 감소 지역에 뭐 맞춤형 패키지 사업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기부, 행안부, 농림부 뭐 중소도시에 그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대상의 장소 기반 지역 활성화 사업이 좀 중요하게 대두가 됐는데 오히려 국토부에서 지역 특화 재생 사업은 줄어들고 중기부에서는 동네 상권 발전소, 글로컬 상권 활성화 사업, 뭐 문체부의 문화도시 사업, 뭐 이런 사업들이 오히려 이제 중소도시는 지역 특화 재생 형태로 비슷하게 이제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고 있고, 지방도시 생활인구 관련 사업들도 많이 들어가서 청년 지역 만들기 사업, 중기부 로컬 크리에이트 사업 같은 것들이 이제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 70년대 아파트 이전 시대에 노후 주거지를 아파트 중심으로 정비하다가 이게 이제 뭐 뉴타운 그 도심 뉴타운이죠. 도촉 사업으로 어느 정도 뭐 막 확산이 되다가 2000년 후반부터는 어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 이 중요성들이 좀 대두되면서 사업성도 떨어지고 도시재생 사업이 가다가 최근에는 리지 사업까지 그래서 주택 공급 정책으로 이제 온 시점까지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이제 전문가들과 여러분들이 좀 의견을 제안을 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보면 뭐 유형은 그러다 보니까 2014년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됐습니다. 처음에 경제 기반형 근린재생형이었다가 중간에 아까 설명드렸던 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가 들어오면서 주거재생형이 여러 개로 또 갈리죠. 혁신지구, 뭐 혁신지구도 주거혁신지구, 뭐 이렇게 나오면서 어, 변화했다가 요번 정부에, 그러니까 이제 또 정부가 바뀌겠죠? 뭐 다 없어지고, 도시재생 특화형하고 뉴빌리지 사업만 남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이제 상당히 많은 국비가 이제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2023년 현황입니다. 사업 대상지 유형별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니 거의 사실은 어,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될 만한 데는 거의 다 저는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현황들을 파악을 해보니까.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꽤 많이 들어갔고, 저희가 인구 규모 대비별로 보면, 어떻게 보면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의 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뭐, 액수로는 대도시가 액수가 조금 더 크긴 합니다만, 퍼센트로 보면 뭐 52.8%의 예산이 대도시에 들어갔습니다만, 인구 규모로 본다면 사실 중소도시에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주택, 주거지 정비로 보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현황을 따로 살펴봤습니다. 이것도 인구 규모별로 봤더니 거의 특광역시에만 됐어요. 보면 지방 중소도시에는 인가까지는 낮지만 사업 승인이 났거나 준공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이제 거의 안 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광역시도 이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LH나 SH가 매입 확약을 하고 직접 사업에 참여한 사업만 된 겁니다. 준공된 사례들이. 그래서 주택 공급 실적들을 보면 뭐 사실은 그렇게 큰 실적이 나온 거는 아니에요. 자율주택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필지 2개 정도만 모아서 하면 되니까 쉬울 것 같지만 이것도 특강 역시 여전히 주택 수요가 있고, 저희가 이제 파악해 본 바로는 역세권 중심으로 됐다. 이것도 준공된 경우도 1467호, 굉장히 사실은 미미하죠.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는 312호 정도만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오히려 이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게 집수리 사업이죠. 집수리 사업은 돈도 많이 들고, 빨리 끝나고, 특히 중소도시에서 집수리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효과가 또 훨씬 좋고,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제 오히려 좀 반응이 중소도시에서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후보지는 이거는 원래는 처음에는 서울하고 경기도만 선정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지방도시가 이제 반발이 좀 심해서 지방도시까지 이제 선정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LH, SH 공공이 지금 참여하는 사업들이 현재 마스터 플랜 수립이 거의 완료가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한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러면서 뉴빌리지 사업으로 지금 넘어가서 아마 뉴빌리지 사업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고 있는데 이제 지금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중공 지역의 임대주택 공급을 보면 사실 주택 정책으로 거의 그 공급 정책으로 가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하겠다 했지만 현재까지 공급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120호 정도 됩니다. 준공된 지역들에. 반면에 이제 거점 시설 이거는 사실은 대표 케이스만 한 거니까 이거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 좀 살펴보면 최초의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죠. 상도동의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우리나라 최초의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SH가 참여해서 10가구의 주민합의체가 만들어지고 설계 과정까지 20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10가구밖에 안 되는데 무슨 설계까지 20개월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해관계자가 적을수록 한 명이 반대를 하면 그게 거의 막 6, 7개월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직접 참여하고 관여했던 이제 SH의 조준배 처장님하고 요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사업하는데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주민들끼리만 사업을 하기 어려워서 SH가 공공 디벨로퍼로서 참여를 하고 지주공동개발 방식으로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공공건축가 설계를 지원을 해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집중적으로 이제 최초 사례이다 보니까 들여다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필지를 먼저 이제 통합 개발을 하면서 지주 공동 개발 방식으로 이제 하고 설계가 거의 끝나고 주민들 합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몇 가지 뭐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적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설계를 해서 사업구역 안에서 남의 땅을 밟아야 되는 그런 그 사례들이 좀 나와서 좀 정비하는 시간이 또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서 서울시가 시유지를 무상 사용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맹지가 이제 나타난 거죠. 그리고 SH 전담부서가 이해자 갈등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이 어느 정도 공공 디벨로퍼의 역할을 했었고 이 사업이 중요한 게 뭐냐면 공공 디벨로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부각시켰고 건설 자금 융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도출이 됐었고 지주 공동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신탁에 의한 토지 합병이나 합필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제도적으로 좀 사업 종료 후에 신탁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뭐 이런 부분 이게 이제 나중에 세금 문제하고 좀 관련이 돼가지고 예, 굉장히 좀 난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이걸 믿고 맡길 만한 중소규모 건설사가 이제 없어서 이 부분도 좀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이 불부합된 데가 너무 많았고 미접도 필지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서 이제 요런 사례들을 하나 하고 나니까 이제 감정원에서 사전에 컨설팅 역할을 수행하는 걸로 참여하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이런 그 정책들이 나왔고 주택도시 기금 융자 상품도 만들어졌고 허그가 대출 건설 사업 자금에 대한 대출 보증 상품도 이제 개발을 하는 과정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 기금의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국비 지원도 이제 필요한 측면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이제 좀 살펴보면 이제 대부분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블럭형으로 건설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건축법이 완화되고 뭐, 이제 사면이 둘러싸이지 않아도 된다.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어, LH나 SH가 참여하면서 준공된 지역들은 이렇게 한 동짜리 뭐 그래도 요 정도는 양호한 겁니다. 요 제일 오른쪽에 부천 원종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주로 15층 정도의
이렇게 한 동짜리 아파트들이 좀 들어서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사업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사례들, 그리고 행복주택이나 청년 임대주택과 같은 거하고 결합된 경우에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실적을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밖에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죠. 그리고 이제 지방 중소도시는 아니지만 지방 도시 중, 뭐 여기도 수도권이죠. 어떻게 보면 안양시 같은 경우가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그래도 어느 정도 시행했던 사례인데, 이것도 이제 LH가 행복주택, 청년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하나의 사례가 보여줬었고,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사실은 지금 좀 LH가 처음에 참여를 하기로 했다가 LH가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하면서 요게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사업 그 결국에는 법에 의한 이제 사업 추진보다는 공공이 참여하지 않으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사례로 좀 해보려고 저희 연구원에서 했었던 지역이 전주였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2020년도에 저희 연구원에 전주시 노후 주거지 전체에 대한 주거지 재생 기본 구상을 좀 수립해달라. 이런 요구를 좀 받아서 저희가 약간의 전략 계획 비슷한 거, 주거지 전략 계획 같은 거를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제도 만들어지는 과정에 저희 연구원들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전주시에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같은 걸 넣어야 되겠다라는 전제 하에 마스터 플랜 비슷한 것들을 좀 수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20년도에 전체 기본 구상을 수립을 했고 21년도에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이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전주시 자체에서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선정은 됐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LH가 사업성이 없다고 포기하면서 지금 좀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가 그때 했던 건 뭐냐면 어 도시재생 사업 지역 포함해서 원도심의 주거지 재생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동단위 전략을 마련을 한 겁니다. 이제 그 행정동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노후도, 빈집, 뭐 지형, 그다음에 미접도 필지, 그다음에 주택 사회 여건, 주민들의 여건들이죠.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주민 간담회 하고, 행정 간담회, 그 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 중에서도 뭐, 그 마을센터, 뭐 사회경제적 센터, 뭐 여러 중간 지원 조직, 뭐 민간 사회단체, 그 간담회를 좀 여러 차례 하면서 동단위의 주거지 재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처럼 요게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 들어간 진북동이라는 데인데요. 조사를 다 해 보니까, 어느 동네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사업으로 해야 된다. 어느 지역은 새뜰 사업 정도만 해도 되겠다. 어느 지역은 그냥 놔둬도 되겠다. 이제 장소 단위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소 단위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전략들을 동 단위로 다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샘플로 요 진북동 같은 요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을 이제 한 10만 미만으로 이제 사업 가능한 지역들을 찾아냈습니다. 이게 구획 정리가 된 지역이었고요.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묶여는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은 다 해제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그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서 이 예정 구역을 해제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시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요 지역은
요 위쪽에 북쪽에 전주시 시외버스 공영터미널이 있어서 여건들도 괜찮았고 학교도 좀 주변에 있었고 그래서 입지가 꽤 괜찮은 지역이어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괜찮겠다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대안 관리 지역에 대한 대안을 좀 검토를 해본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인제 이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되고 저희가 인제 여러 차례 그 LH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니까 의사결정이 안 되고 서로 인제 주장만 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좀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갈등 부분도 좀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아 역할 분담을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인제 총괄관리 사업자는 뭘 해라 단계별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계획 뭐 어떤 걸 하고 공공거점 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LH는 토지 보장하고 이주 대책을 먼저 하고 사업 시행 이전에 해야 될 거 그다음에 준공 이후에는 LH 같은 경우는 주민 자력 정비를 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해 줘라. 뭐 이런 것들을 쪼끔 먼저 제시를 해 줬습니다. 전주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정법에 의한 기본 계획 변경을 먼저 해라.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은 무엇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과제에서 좀 제안을 해 주고 예 협의 과정을 좀 거치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 저는 좀 요런 사례들을 집중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건 주거지 재생 사업은 아니지만 새들마을 사업에서 했었던 공동홈 사례입니다. 지방 도시에서 뭐 만들어졌던. 이건 이제 셋들 사업에서 원래는 집수리 사업을 하려고 했었고 필지 단위로 주택 정비를 하려고 했었고 그중에 하나가 공동홈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셋들 마을 사업할 때 저희 연구원에서 또 뭐 "공동홈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제안을 했던 게 있어서 창원시에서 "그럼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인제 시작을 했다가 공동홈 방식이 쉽지 않고 대부분 인제 이 지역의 주민들이 무허가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시유지에. 그래서 주민 합의를 굉장히 열심히 이루어내셔서 13 호의 주민들이 기존 거주자 11 호가 자기들의 지분을 다 시에다 파는 걸로 하고 임대주택 그러니까 거주자 임대주택 고령자죠. 임대주택 그다음에 청년 임대주택 2 호를 총 13 호를 지어서 다시 재정착하는 그러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인제 영구 임대주택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주민이 협의회 구성해서 인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인제 사업은 창원시가 직접 시행해서 영구 임대주택을 만든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오랜 기간 걸쳤는데 뭐 지금 잘 입주해서 주민들이 화목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사실은 공공 디벨로퍼가 없었기 때문에 총괄 코디네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분 개인이 혼자 거의 노력해 가지고 이뤄낸 성과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 디벨로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인제 이때도 좀 나타났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좀 종합을 해 보니까 인제 뭐 지방공사가 없는 지자체는 특히나 이런 그 주거지 재생 사업을 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지방도시 같은 경우는 아까 인제 현황에서도 보여 드렸듯이 뭐 정비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질 않아요. 토지 가격이 특히 낮은 지역은 지방도시 사업에서는 인제 정비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공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임대주택 수요나 주민 공공시설 수요가 높은 지역은 이익을 재투자할 여력이 또 미흡하다 보니까 정비 사업이 또 주거지 재생 사업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나 정비 사업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인제 막 그 건축법 특례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인제 개발 이익을 공유하기보단 사익이 좀 극대화되는 경향들도 좀 보여지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자금 투자 여력이 낮은 지방 도시는 여전히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뉴빌리지 사업에서 현장을 좀 제가 많이 들여다 보니까 뉴빌리지 사업을 하기 전에
뭐 하더라도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지방 도시에서는. 어, 그게 첫 번째가 저희가 이제 전주 사례를 좀 하면서도 그랬었고, 저희가 남원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좀 샘플로 수립하면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뭐 춘천시도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거기도 좀 마찬가지였는데요. 원도심 같은 경우는 구역 단위 필지 정비나 기반 시설 설치를 좀 지원을 하려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아까 이제 서울시에서 최초로 했던 자율주택 정비 사업도 지적 불부합 때문에 사업이 중간에 많이 지연이 됐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이런 지역은 대부분 영세 필지가 많아요. 그리고 좁은 골목길, 뭐 3m, 뭐 2m, 그리고 지금 사업성이 없어서 남아있는 노후 주거지는 구릉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도시든 서울이든. 그래서 입지 여건이 굉장히 불리해요. 그래서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 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단계에서 지적재 조사는 필수다. 그리고 도로 상하수도 정비에 필요한 기반 시설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 계획을 좀 병행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여기는 조사해 보면 고령자 저소득 거주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어떤 한 지역에 대해서 노후 주거지의 지금 현재 고령 가구 비율, 인구 구조,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뭐 언젠간 사망하시겠죠. 새로운 계층이 들어오지 않고 정비 사업이 안 될 경우에 그냥 다 동네가 비어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한 사례들이 몇 개 있어서 살펴봤더니 상당 부분 그냥 동네가 소멸되는 그러한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나 저소득층 거주 비율이 높은 지금의 노후주거지는 주거복지 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계층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정책들을 좀 같이 필수적으로 결합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교육문화복지시설, 생활서비스 시설 조성하고 병행하지 않으면 다 비게 되죠. 저희가 요거는 전주시 기초생활 접근성 분석을 해본 결과인데,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 원도심에 보면 이 새카만 지역은 원도심에 주거지가 많은데, 여기는 어린이가 없어서 이 뭐 분석을 안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가 있는 데만 보면 이 새빨갈수록 이제 접근성이 지금 안 좋은 지역인데 원도심은 대부분 접근성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까만 지역은 주거지 상태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고령자만 있으니까 어린이집이 없는 거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주거지 정비 사업할 때 계층을 좀 섞어야 되겠다. 그럼 지자체에서 뭐 전략적으로 여기는 우리가 가장 좋은 시립 어린이집을 넣겠다 하면서 주거지 재생을 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소규모일수록 주민 갈등과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에 주민들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시공자 선정도 어렵고 설계 도서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특히 지방 도시는 설계 사무소도 거의 없어요. 어, 그 시청 앞에 군청 앞에 있는 허가방은 이런 사업을 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정비 지원 기관 같은 조직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특히 사업성 측면이 아니라 공공성 측면에서도 같이 봐줄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을 만한 시행사와 시공자 발굴이 굉장히 필요하다.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지방 도시뿐만이 아닙니다. 소규모 공공건축을 조성하는 사업에서도 이건 이제 대형 건설 회사가 사업을 맡을 수 없으니까 공공이 하는 사업도 중간에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 중단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은 더더욱이나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는 믿을 만한 시행사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 이런 것부터 좀 시행을 해야 되고 이제 지금 현재는 집가는 이런 노후 주거지는 서울이나 대도시 빼고 굉장히 낮죠. 근데 건설 비용은 똑같아요. 서울이나 지방 도시나. 심지어는 서울보다 지방이 자재 조달이 안 돼서 더 비싼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에는 공공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구 감소 얘기했듯이
인제 인구 감소를 고려해서 생활권을 좀 다시 설정하고 이러한 통합 관리를 전제로 주거지 재생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는 동단위든 읍면단위든 이러한 생활권 단위로 주거 재생 전략을 좀 만들고, 어디를 이러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해야 될지, 뭐 필지 단위를 그냥 남아야 될지, 여기는 향후에는 자연적으로 그냥 어 자연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원 조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그래서 동네 단위의 지역에 인제 지속 가능한 주거 재생의 전략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야 인제 다양한 정비 수단들을 어떤 법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가 인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전주에서 하나 그냥 샘플로 해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록 단위로 된 지역에 공공이 우선 투자해야 할 골목길을 좀 정비해 가면서 소규모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제시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동단위 주거지재생 기본 계획을 저희가 인제 전주시에 하나씩 마련을 하면서, 뭐 도시관리계획과 관리구역을 지정하면서, 뭐 어디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가는 거, 어디는 그냥 그 지구 단위 계획만 수립해서 필지 단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래서 어디는 뭐 자율주택 정비 사업만 해도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동단위로 지자체 차원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요것도 예시입니다. 그래서 블록들을 만들면서 어디는 통합하고 가급적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인제 도로를 어디를 정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블록에서 인제 어 좀 하필한 때, 그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때, 뭐 요렇게 시뮬레이션을 좀 해본 겁니다. 그래서 밀도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가. 예, 근데 여기서 또 인제 이 시뮬레이션을 하더라도 사업의 시행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제 지자체 단위의 인제 지불 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어 인제 LH나 이러한 SH 같은 지역 공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사가 모든 지역의 사업을 참여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 안에서 제3 섹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인제 어 뭐 윤석열 정부 때 많이 그 좀 없어져 가고 있는 사회주택에 대한 조직, 뭐 이런 것들이 지방 도시나 소도시 중심으로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역의 기업이라든지 사회공헌 활동 자금들을 지자체 안에서 출자를 하나로 모여서 지역 안에서 이런 공공 디벨로퍼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직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여기에서 주민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러면 인제 토지임대부 협동조합 주택이라든지 지분 공유형 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주택들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박사님. 뭐, 역사를 쫙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또 앞으로 3개월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한번 예측하게 하는 강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10분만 쉬시고,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8시 5분이니까요. 15분에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요? 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아, 카톡이래. 여기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질문을 적다가 보니까 시간 간 줄 몰랐는데 16분이네요. 우리 충북대학교 권규성 교수님 같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서수정 박사님, 또 인천의 인하대학교의 석박사분들, 충북대학교의 석박사분들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 이렇게 화면을 켜놓고 보시니까 좋네요. 서로들 얼굴 보면서 질문도 하고 또 수업도 듣고 하니까요.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오늘 듣고 계신 분들도 다들 전문성이 있고 다른 관점에서 오늘 강의 보셨을 텐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직접 하셔도 좋고요. 제가 조금 시간을 벌어 드리려고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좀 적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강의에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어, 대도시 관점에서 보기에는 조금 다른 해법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서수정 박사님 주제가 중소도시의 주거지 재생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대도시나 역세권 중심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또 다른 얘기에서 다루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좀 관점을 물론 뭐 다른 것들 질문하셔도 좋겠지만 가능하시면 관점을 지방 중소도시의 주거지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라면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 이 관점에서 저는 좀 재미있게 들었고요.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한 네 가지, 오늘 당장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지? 어, 결론적으로는 LH, IH 다들 사업성 없다고 나, 저기, 증명이 됐잖아요. 안 한다고 뒤로 자빠진 게. 그렇다면 LH하고 IH가 하는 지금까지 방식에 익숙한 그린벨트를 신도시로 만들어서 하는 그 개발 방식에 익숙한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새로운 제3섹터의 주체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중요한 아젠다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590개? 이렇게 많은 사업지구들이 선정이 됐는데 또 새로운 지역에 사는 건가? 아니면 기존에 됐던 지역들을 옥석을 가려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 물론 공산당이 아니기 때문에 미수립된 지역도 할 수 있는데 그럼 계획된 수립 지역 사업 끝난 데들 이런 데 한 번 더 집중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모습이 한 가지 색깔은 아닐 것 같다. 아파트도 지어야 되겠고, 가로주택도 지어야 되겠고, 집수리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 또는 보존형 모델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는 어, 지방 중소도시의 주거지생을 위한 새로운 정책은 어떤 걸까?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을 우리 서수정 박사님 강의 들으면서 했는데요. 이걸 뭐 하나하나 답변할 수는 없는데 그 서 박사님 제가 첫 번째만 요약하겠습니다. 3섹터의 개발 방식 우리나라에 가능할까요? 저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가 그 가능성들을 좀 하려고 검토를 해봤던 건데, 뭐, 아예 없진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정부 때 사회주택이라는 말이 공산당 언어라고 못 쓰게 하는 바람에 이게 뭔가 이렇게, 발돋움하려는데 그냥 없어져 버렸거든요, 거의. 근데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뭐, 심지어는 뭐, 일본에서도 그런 제3섹터가, 소규모 단위로 사업을 하는 경우들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전주에서 그걸 만들어 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좀 관심 있는 민간단체나, 그다음에 시공업체들, 이렇게 좀 여러 팀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도 좀 했었고,
그때 이제 지방정부는 뭘 할 것이냐라는 측면인데,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출자는 해야 된다. 그래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초기에 사업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지만 당장에는 몇십억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보자. 어, 그 작은 단위에서 먼저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이라도 논의해 보는 게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계획 수립 지역하고 미수립 지역, 요거는 저는 어디에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맹점이 뭐였냐면 도로 정비 사업을 못하게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못하게 한 게 아니라 국비를 못 쓰게 하는 바람에 오히려 기반 시설을 좀 정비하고 거점 시설을 들어가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주거지 정비가 될 수 있는 지역을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덜렁 거점 시설 하나 들어가고 끝. 이제 주민 역량 강화 사업하고 끝. 이렇게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국비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거지 정비가 필요한 데들은 주거재생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국비 지원이 종료된 지역은 해도 될 것 같고, 뭐 주택의 형태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뭐 비단 지방 중소도시라고 아파트를 못 짓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제가 동단위 계획이 동단위 또는 읍단위 면단위 계획 또는 생활권 단위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던 게 생활 SOC 인프라 공급 전략과 같이 요거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디는 굳이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 동네가 있을 거고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 세상에 새로운 정책이 있을까요? 다 이런 문패만 달리 다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들 있으시면 질문들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권길상 교수님 먼저 스타트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뭐, 서수정 박사님, 지난번에 전 뉴빌리지 관련해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어, 일종의 감명 같은 것들을 받아가지고, 그때도, 아니, 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은, 박사님이 그때 뵀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또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모르는 게 많았구나라는 걸 그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강의해 주신 것들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유익한 강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또 올해 또 뉴빌리지를 한 30곳도 선정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때 뭐 계속 말씀하셨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오늘 강의해 주신 것들을 해봤을 때 여전히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또 이제 계속적으로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 저도 이제 지자체들이나 이런 데 컨설팅을 해주다 보면 혹은 조언들을 해주다 음, 보면 이미 뭐 빌라나 이런 것들이 좀 지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사업에 들어가지 음, 않아도 이미 잘 되고 있는 음, 것들 위주로 신청을 하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경향이 될 수밖에 음,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굳이 이런 사업들이 별로 필요해 보이지 음,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제 좀 부족한 곳들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과는 좀 약간 다른 음, 전략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이 어쨌든 뭐 계속 국토부는 장, 최소한 뭐 올해 혹은 내년 정도까지는 밀고 가려고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뭐 어느 정도의 일종의 부작용 같은 것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에서 박사님께서 어떤 식으로 음. 고민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사실 저희도 좀 요거 수업하기 전에 연구원에서 이 주거지 재생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제 탄핵이 끝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 좀 제안을 해야 되지 않냐 이제 논의들을 했었는데 아마 그 신규 선정 30개도 물음표가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 수요만 다시 지금 할, 받기는 했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저는 보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탄핵하고
대통령 선거를 하더라도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정책을 만드는 시간이 그때도 한 3주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뭐 선거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채 3, 4개월 안에 모든 걸 다 정리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사업이 될 만한 곳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진짜 열악한 곳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느냐라고 하면은 열악한 곳에 지원해 주는 게 맞겠죠. 근데 열악하다고 해서 이게 그야말로 사라질 곳에다가 뭐 돈을 부어봐야 의미가 없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제발 이게 도시재생 처음부터 그랬는데 준비된 지자체한테만 국비를 주자. 그러니까 적어도 어쨌든 그 최소한의 주거지 정비 관리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네 기본 구상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주거지를 어떻게 가져나갈 것인가에 대한 뭐 그 구상이 좀 있는 지역한테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야만 그 안에서 아까도 어디를 정비를 해야 되고 어디를 공공이 투입해야 되고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합리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는 생활 SOC 정책하고 생활 SOC를 과거에 했던 정책은 또 문제가 뭐였냐면 시설을 공급하는 걸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시설 공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서비스 전달 체계를 어떻게 지역 단위에서 유기적으로 가져갈 것이냐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과 주거재생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상이 있는 지역에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고민이에요. 잘하는 데를 더 줘야 되는지 아니면 죽어가는 데를 살려야 음, 되는지. 하여튼 저희가 다행인 거는 한 10여 년, 20년은 채 안 됐지만 경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급작스러운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도 좀 적고요. 그랬을 때 어떤 해안이 있을까라는 고민입니다. 김창문 선생님 질문하셨습니다. 직접 하시겠어요? 아, 마이크가 안 된다고 하셔서 네, 네, 혹시 네. 보이셔요? 네, 네. 이게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이제, 어, 뭐, 사실 조사해 보면 원도심 노후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입자죠. 서울 같은 경우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지방 도시는 집주인이 많이 살아요. 이게 또 좀, 서울 대도시하고 지방 도시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남아 계신 분들은 고령자고 집을 고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제 그런 지점이 그동안 사업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것도 마지막 페이지에 나왔는데 이제 사회주택 개념에 약간의 조합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한 게 여기다 국비를 집어넣어주고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원 소유자들의 재산만 불려주는 거 아니냐. 실제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익이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구조가 정말 좀 적극적으로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공공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그 집가가 막 계속 높아지는 지역에 어, 어, 뭐 굳이 국비를 지원해 줘야 되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방식이 좀 다양하게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뭐 빈집 등 그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에도 사업 방식이 다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지역에서 그냥 놔둬도 그냥 자생적으로 갈 수 있는 데들은 기초생활 인프라만 공급해주는 방식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선택 가능한 정책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고, 주거 취약에 대한 임대주택 확대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실, 도시생 뉴딜, 사업 때 이 임대주택 확보를 엄청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시차가 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은 이제 과거에 그 한번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좀 그 부분을
이번 누가 들어와도 새 정부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뉴빌리지 사업이 인정사업과 유사? 아니, 그거는 제가 어, 노트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요. 에, 아까 누가 뉴빌리지 사업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음, 말씀하셨을 때 저는 뉴빌리지는 인정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거점 딱 점 찍어서 하는 것처럼 지금 변화가 됐기 음, 때문에 인정 사업으로 묶어서 가면 속도도 빠르고 원하는 데 맞춤형으로 팍팍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했고 중소도시는 저는 비우는 정책, 토지를 매입하는 정책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방식에 영국에서 하는 사회주택조합이나 뭐 이런 작은 단위의 제3섹터의 방식, 이런 거, 만들어진 땅을 갖고 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하고, 이제 질문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방식은 공공이 뭘 할까 이 생각만 하는 것 음, 같은데, 음, 민간은 여기를 왜 해야지 하는 음, 관점에서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음, 생각이거든요. 어, 그래서 그 관점이 결국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지 음, 않나라는 음. 얘기입니다. 저는 비우는 정책은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자체는 사실은 이제 어디다 돈을 써야 되냐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빈집이 나오는데 여기를 좀 비워서 공공의 용지로 그냥 가져가야 되는 데들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라.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자문을 올 때는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허튼 데 돈 쓰지 말고 그런 데다가 써라. 그리고 유보지를 갖고 있어라. 그게 결국에는 매입임대 방식이 지자체형 매입임대 주택 방식이 될 거기 때문에 유보 토지를 갖고 있어야 언제 돈이 생겼을 때 필요한 땅과 그다음에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로 쓰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주로 공공이 해야 되는 접근 방식을 말씀드렸던 건 어쩔 수 없이 뭐 제가 이제 정부 정책 기관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결국엔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는 공공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민간 차원에서 보면은 저는 이거는 허그에 다양한 기금의 융자 방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과거보다는 좀 사업 프로그램이 좀 꽤 있는데, 좀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출자 방식, 어떻게 보면 출자 방식 위주로 돼 있고, 융자는 개별 융자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소규모 민간 사업자들이 일정 부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부 체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걸 네고시에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저리를 융자해주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허그에 기금 상품으로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야 민간이 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제 금융 방식하고 연계돼야 된다는 예, 예. 말씀이 해석돼야 된다는 말씀이셔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제가 오늘 좀 질문이 많네요. 그,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현재 600개 정도의 마을 계획이 수립된 지역,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더 이상 배울 거 없다라고 주장하고 음, 계시는 주민들이 생기는 그런 주민들의 그러니까 역량 교육이 그나마 음, 됐다라고 하는 그 마을 지역. 또 끝이 없는 얘기지만 전문 공무원들이 음, 생겨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10년 전보다는 분명히 무엇을 고민해도 훨씬 더 나아질 거다라는 생각은 저는 분명한데요. 음, 분명한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들 지역이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여기는 말고 다른 거 찾는 거. 이렇게 가면 또 다른 실수를 음, 반복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공공의 돈은 마약이다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요를 계속 해주는 게 맞냐라는 비판들이 많는데, 저는 이렇게 학습에 지속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거는 필요하다. 그게 많은 돈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찾아서 면담을 했었던 일본의 작은 이이다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는 주민들이, 어, 학습을 하면서 이게 뭐 대규모 정비 사업도 우리한테 안 좋다. 뭐 이런 학습 교육을 해주는 강사를 되게 잘 초빙을 했나 봐요.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방식 같은 거죠. 이제 그런 거를 하면서 출자를 자기들이 먼저 합니다. 자기들이 출자를 해서 제3섹터 같은 걸 먼저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오히려 나중에 이이다 시가 전액 출자를 하는 방식으로 가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죠. 그 뭐 다들 아시는 맛지즈끄리 회사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보통 주민 공동체 사업하는 맛지즈끄리 회사가 아니라 디벨로퍼 회사예요. 그 이이다시의 도시재생 회사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로 치면 허그 자금 같은 거를 출자를 받거나 융자를 받아서 소규모 단위로 사업을 개발 사업을 해요. 그 이이다시에 맞는.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도 하고 주차장 뭐 임대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창업 지원 사업도 하면서 그 자기네들이 개발한 아파트죠. 그 1층에 조그만한 점포를 만들어서 뭐 한 평으로도 창업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사업들도 같이 하는 그야말로 소위 조그만한 공공 민간 협력형 공공 사업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역량이 좀 높아진 지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3섹터 같은 걸 좀 주민들 스스로 작게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나중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좀 이제는 좀 해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혜경 스님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껐습니다. 또 혹시 질문, 혹시 김민철 선생님, 이천의 상황은 어떠세요? 이천도 지금 뭐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이미 쇠퇴가 되어 있고, 그 외부로만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 되게 안타까운 게 이천도 도시재생센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유명무실하게 뭐 사무장님 한 분만 계시고, 뭐 거의 없다시피 해서 아예 도시재생 쪽은 이천은 손을 놓지 않았을까. 그냥 뭐 오고 뭐 도로에 뭐 광장이나 좀 정비해주고 뭐 그런 수준밖에 안 돼가지고 방금 서수정 그 연구님이 얘기했듯이 차라리 쇠퇴한 원도심 거기에다 이제 교육이나 해가지고 아까 일본 선례를 말씀했듯이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이천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잠깐 해봤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이렇게 바꾸면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궁금한데요. 이천같이 되게 센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통합되고 또 정부에서 법적으로 그거 안 해도 된다니까 이제 다 한다고 약속했던 걸 다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안서에 다 이제 민간 투자를 해서 역량 강화를 하겠다라고 낸 지역들도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했던 게 최근 2년, 3년, 2년 반의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실인데, 그럼 앞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건가 하는 질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참 안타까운 건데, 어, 이거 너무 기재부 의존형이었다. 기재부가 돈 준다고 하면 했다가 더 이상 돈 못 준다고 그러면 이제 그만됐다가 저는 지자체 스스로 그거 운영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뭐 당분간 그냥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 국회에서 원래는 그게 7층 이하였는데 15층으로 왜 안 풀어주냐 뭐 난리 필 때 제가 국토부하고 한참 논의하다가 제가 나중에 끝까지 제가 반대를 하다가 제가 조례로 넘기자.
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자체 관리 능력에 따라 알아서 하도록 해라. 시민들이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자체장이 관리하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 경험했잖아요. 대통령 잘못 뽑으면 얼마나 힘들어지나를 이 몇 개월 동안 경험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결국엔 지자체가 그런 의지도 없는 지자체는 저는 지원 안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자체가 도시생 지원센터 그 1년에 해봐야 몇 억 되지도 않잖아요. 그거를 선투자를 안 한다? 이거는 저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거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동안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운영도 저희가 경험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소프트웨어 사업을 중심으로 센터가 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 사업, 그러니까 하다못해 거점 시설 조성 사업, 뭐 집수리만 하더라도 지자체가 직접 지자체가 아예 센터에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점 시설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건가를 센터가 초기부터 고민을 하고 같이 만들어가고 이 규모가 맞을까, 저 규모가 맞을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도 역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이제 앞으로 만약에 도시재생센터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저는 도시재생센터가 어떤 면에서는 만약에 우리 동네는 주거지 재생을 좀 메인으로 하겠다. 그러면 주거지 재생에 관련된 전문가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공공 디벨로퍼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를 같이 오거나이즈 해줄 정도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은 좀 지역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맙습니다. 강평희 선생님 질문입니다. 음. 아, 아, 맞아요. 어려운 예. 건가요? 네. 예. 이거를 그 국토부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또 시범 사업 비슷한 걸 또 했었어요. 도시재생 회사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뭐 한 두 개 지역인가 공주하고 하나가 어디였지? 군산. 예. 거기 이제 이게 공공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민간의 역량을 좀 같이 결합을 해보자 해서 공주에는 퍼즐랩을 선정을 했었고 군산에는 군산이 퍼즐랩인가? 뭐 하여튼간 그 조건능 대표하고 공주에 있는 이제 로컬 크리에이티브 같은 팀을 선정을 했었는데 이게 그때 이제 민간의 한계를 또 느꼈어요. 이게 아예 민간 주도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공이 사업을 들어가서 하게 되면 민간의 시간하고 공공의 시간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정합해서 하려니까 결국에는 못했어요. 그냥 저희가 연구하는 걸로 그냥 끝나버렸는데, 이제 이걸 제대로 좀 하려면 공공이 가지고 있었던 뭐 예를 들면 공주의 그 이제 한옥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숙집 해놨던 거를 거의 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도시재생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고 주체한테 위탁을 하게 하자 했는데 그거조차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냥 끝나버렸는데 사실은 아까 이게 도시재생센터 말씀드렸던 거랑 연속된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센터를 만드는 방식이 도시재생 회사 같은 구조로 제3섹터처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여력이 민간의 역량이 없는 지역은 인하우스 방식으로 하되 약간의 그런 성격까지 가져가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좀 제3의 섹터가 되는 도시재생 회사가 센터의 모습으로 좀 전환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뭐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회사로 성장하지 못한 원인은 이거는 제가 섣불리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이 회사들도 자생력이 없는 거예요. 그 계속 공공 지원 사업이 없으면 쉽지 않은 구조들이 있어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맨 마지막 페이지 제3섹터의 구조들, 돈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좀 고민을 좀 해본 측면이 있는데
어, 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아직 초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능성들은 좀 보여져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거기 준공한 것 같은데, 그, 어쨌든 지역자산화 사업하는 그룹들이 좀 생겨나고 있어서, 어, 나눔과 미래에서 그 몇 개 조직들이 합쳐서 지역자산화 건물에 지금 리모델링 다 끝나서 입주했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런 이제 경험들을 가진 조직들이 이렇게 좀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제가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8시 46분인데 혹시 더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서수정 박사님 마지막 멘트 좀 준비해 주시고요. 네. 권 교수님 혹시 있으세요? 저희 저- 제가 오늘 좀 재밌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서울역에 수업하기 전에 갔다 왔는데 그 산업 박람회를 삼척에서 음, 한다고 하는 회의에서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 3개월 뒤에 어, 새로운 정책이 나올 텐데 어떻게 갈 거냐 하는 잠깐 짧은 여러 얘기를 음, 했었는데 그것의 연장선에서 중소도시의 그 주거지 중심의 재생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에 대한 서 박사님의 좋은 강의 자료를 보면서 나름 제가 좀 느끼고 음, 생각한 게 많아서 그렇게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맨 마지막에 든 게 이런 생각입니다. 공공이 저는 되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음, 되는 거 해서 지금까지 실패했으면 지금부터는 되는 걸 해야 된다. 그 공공이 들어가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를 해야 된다. 죽어가는 걸 죽게 만드는 거는 공공이 지금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민간이 뛰게끔 하는 혁신 재생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완전히 상반된 얘기인데요. 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하고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지원센터가 많았었는데, 이게 다 서울은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음, 결국 중소도시에서 의지가 있는 지자체는 만들어 가고 있는데, 결국은 그건 융합과 연계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에 대한 주체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다. 그리고 저는 제일 큰 문제, 우리 많습니다. 전문가의 문제도 많고, 기관의 문제도 많고, 우리 주민들의 문제도 많고, 민간 시장의 문제도 많지만, 꼭꼭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안서 쓸 때의 공무원과 그걸 시행하는 공무원이 음,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관성이 없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담보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전문가가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좀 지켜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조금 길었는데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0개 정도의 마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음,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주민 역량이 강화되고 지자체장부터 공무원이 깨어있는 곳을 선택적으로 가는 방식의 새로운 전환이 지방 중소도시의 주거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그런 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신도시의 확산이 주택 건설이 가중화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없었을 때 처방법하고 그것이 지금 나타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음. 그랬을 때 지금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재생법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좀 길었는데요. 양해해 주시고 우리 서수정 박사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좋은 질문 해 주셔가지고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또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실 이런 논의할 자리가 별로 없어요. 지금 뭐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전문가분 같이 참여해 주셨으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좋은 대안이 만들어지고 또 어디선가에서 좀 이런 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런 자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에 그런 좋은 결과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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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방 닫겠습니다, 교수님.